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상은 다스 회장은 검찰에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자신의 것으로 알려져 있던 150억 원의 상당 부분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매각대금도 어디에 쓰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곡동 땅은 자신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 것이라는 지난 2008년 BBK 특검 때 진술을 뒤집은 겁니다. 이 회장의 진술은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소유했고 다스의 실소유주의 개연성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다스의 운영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경영 자문 등을 하며 일정 부분 개입했다고 진술한 것이지 다스의 진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란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회장이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관련성을 직접 인정하진 않았지만 다스 집은 종잣돈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인정한 사실 자체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를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6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상당량의 정황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검찰은 막판 다지기 수사를 거친 뒤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의 준비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며 다음 주 중에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로 구속된 최영집 전 강원랜드 사장 측과 권성동 의원 측 사이의 통화는 검찰이 파악한 것만 모두 200여 차례에 이릅니다. 지난 2016년 10월 춘천지검에서 채용비리 수사가 본격화된 시기부터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영 검사가 최영집 전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2017년 10월까지 1년 동안의 통화 기록입니다. 김수남 총장이 최종원 춘천지검장에게 최영집 전 사장에 대한 불구속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4월 18일. 그 일주일 전부터 법조 브로커로 의심되는 최모 씨와 권성동 의원 보좌관, 모 고검장 사이에 모두 8차례 연락이 오갑니다. 권 의원은 자신의 비서관 특혜 채용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관련자들과의 통화 기록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드러납니다. 감사원이 최 전 사장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를 조사한 지난해 5월 12일, 당일 권 의원은 최 전 사장 변호인과 모두 6차례, 모 고검장과는 1차례 통화했습니다. 최 전 사장의 주거지가 압수수색을 당한 날에는 모두 5차례. 불구속 상태이던 최 전 사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되는 날을 전후해서는 모두 11차례에 걸쳐 이 두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3자 간 통화가 대폭 늘어난 셈입니다. 춘천에 수감돼 있던 최영집 전 사장을 최근 서울로 이감시킨 검찰은 권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관련자들 사이에 오간 통화 내역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레인보우 합창단 사무실, 개회식 공연에 나가는데 왜 참가비를 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단원 부모들이 찾아갔습니다. 누구한테 지금 따져요? 지금 부모님들이 학부모 왔으니까. 학부모면 데리고 가라고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고성으로 대응하는 험악한 분위기에 부모들은 설명도 못 듣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왜 받아야 되는? 이걸 왜 촬영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걔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받아야 되는데? 합창단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억누른 뒤 참가비 30만 원씩 받고 공연을 치렀으며 패딩을 회수하곤 필요하면 사가라고까지 요구한 겁니다. 합창단 대표는 MBC와 통화에서 아이들의 패딩을 가져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애들의 패딩 평창에서 받은 걸 기념품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교복도 물려주기 운동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후배들이 더 입고. 패딩 회수를 교복 물려주기에 비유한 그는 그렇다면 왜 돈을 받고 파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참가비 30만 원을 받은 건 공연 연습이 없는 날 간식비와 겨울 캠프 훈련비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연에 다녀온 아이의 말은 다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제대로 교육하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기억나는 게 없대요. 별로 한 게 없는 거예요. 대표의 납득하기 힘든 행동은 또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당시 유력 대선 후보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두 어린이, 레인보우 합창단 단원들입니다. 귀국 기자회견을 하는데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안철수 의원이 대선 출마하는데 또 이제 동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된다. 김성애 대표는 반기문 전 총장 팬클럽인 반딧불이를 조직한 인물. 반기문 총장님이 어찌 보면 저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비영리 단체나 대표자가 정치활동을 할 경우 지정 기부금 단체에서 취소됩니다. 김 대표의 이런 행동은 그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아이들을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이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합창단이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올림픽 조직위에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30만 원 때문에 평창에 아이들 못 보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조직위에서. 철저한 감독과 관리에서 벗어난 합창단은 아이들을 볼모삼아 올림픽 뒤에 더욱 미담으로만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요구하는 네티즌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부모들은 합창단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이제 서울시장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박영선 후보 나갔을 때 박원순 시장이 그 방송을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날 최민희 의원 방송하고 박영선 의원 방송이 같이 나갔거든요. 근데 좋아요는 엄청 안 달려요. 박영선 의원이. 안티도 많잖아요, 상황이. 근데 다운로드는 최민희 의원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이 있는 건데. 그럼요. 사실은 지금 현재 서울시장 박원순 현 시장하고 박영선 의원 정도가 현재로 보면 양강이라고 보여요. 여론조사로 보면. 여기 이제 다크호스로 정봉주 의원 뛰어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공식 선언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예, 공식 선언 이제 다음 주에 하죠. 관련한 인터뷰를 처음 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처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공중파 방송 그 이후로 밀어놨어요. 근데 이제 새날은 우리 그 동지들이 듣고 가장 이제 우리 가까운 분들이 듣기 때문에 먼저 알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왜 정봉주는 서울시장을 나가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지지자가 있으면 논리적으로 무장을 해야 될 것이고 주위에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자가 있으면은 절에서 나가는구나라고 하면서 이해를 구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렇죠. 예. 그 공식 선언은 그러면 3월 6일서부터 8일 사이입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으시고요. 예. 하시면 어디서 하실 계획이세요? 그것도 장소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가장 적합한 데가 어딘지. 의미가 있는 곳? 예. 홍성 교도소 앞. 그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보여요. 아하, 그렇구나. 개인적으로. 서울광장에서 하시죠? 서울광장은 조금 이제 내부적으로 좀 자기적으로 보여서 젊음의 거리나 아니면 서울의 젊음의 거리나 아니면 그 서울시에서 지금 여기 동작구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또 저 성북구 뭐 이런 강북구 이런 데 가면요. 주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이게 서울이야? 이런 데가 무척 많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제가 대비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찾아갈 수도 있고 서울에 빈집 꽤 많은 데가 많습니다. 의원님이 예. 그 최근에 이런 사태가 나기 전에도 미곤스랑 같이 둘레길 MB 뭐 그거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MB 집 앞은 어떠세요? 저는 의미 굉장히 있다고 보는데. 좋은데요? 그것도 나왔는데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가볍다라고 하는 이미지의 연장선상에 갈 수가 있어요. 너무 이벤트적이다. 네, 그럼 너무 정치적이고 서울은 정치 행정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치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게 있고 서울에서 이번에 그 정치는요. MB는 이제 자동으로 가면 가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런 부도덕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돼서 안 된다라고 제가 주장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로 하고 그건 그것으로 끝나야 되고 앞으로 미래 싸움이거든요. MB는 감옥 가면 MB하고 제가 못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하고 싸웁니까? MB 아바타 나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분? 예, 나오라 그래야죠. 그래서 이걸 정치적인 구도로 가려도 미래 정치적인 구도로 가야 됩니다. 과거 정치적인 구도가 아니라 MB는 이미 죽었어요. 정치적으로 이미 사망 선고 받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하고 싸울 게 아니고 이제 그의 잔존 세력이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거나 농단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정치적 각은 거기하고 세워있죠. 훌륭하십니다. 예. 그래서 MB 집 앞에 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과거로 가는 것 같고 우리 미래로 가줘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예. 지금 후보들 중에 가장 최연소시죠?
아니에요. 아니 지금 비주얼을 일부러 장난치는 거지. 제가 지금 비주얼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실제로 뵀을 때는. 신비현보다 한 10살쯤 어려 보여요, 심지어. 아, 저도 놀랐어요. 아니, 비결이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방송 듣는 분들도 그런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 호적상으로는 60년생. 근데 이제 학교는 59년생으로 다녔고 이제 김홍국 이런 친구들이 친구죠. 7살에 가셨구나. 예. 아니 뭐 30대 후반으로 보이시는데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한 7, 8년 전에 뭐라 그랬냐면 20년을 누르고 살자. 20년을 누르고 살자. 그래서 저는 80년 원숭이띠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게 한 7, 8년 됐는데 처음 1년은 어색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실제로 본인이 80년생 원숭이띠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그게 완전 체화돼 있어요. 에이, 마음가짐이. 솔직히 말씀하세요. 네. 단독 정봉주 관리한다 안 한다. 솔직히.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관리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과 부정의 개념으로 보는데 자 어디 저기 그 땅을 줬어요. 땅을 줘갖고 땅을 관리하고 빌어주고 막 비옥하게 해서 곡식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땅을 제대로 받은 건지 땅을 줬는데 이거 땅 관리하면 안 돼. 있는 그대로 천연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 전자 후자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관리하는 게 맞죠. 관리하는 게 맞죠. 관리할 수 있는 기여와 능력과 자신 있다고 한다면 하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예요, 그게. 말 그렇죠. 그대로. 그리고 이제 이게 젊음은 이거예요. 듣는 분들이 야 그럼 얼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젊음은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죽는 순간 젊음은 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상상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상상력은 열정과 에너지에서 나와요. 맞습니다. 열정과 에너지가 죽으면 상상력이 없어집니다. 그 상상이 없어지면 젊음이 죽는 거거든요. 그럼 열정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 이 확신 또 어디서 나냐면 철저한 자기 관리, 운동하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세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질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민주적 가치를 어렸을 때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죽는 순간까지 가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그럼 뭐가 생기냐면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신감은 에너지와 열정이 아닙니까? 에너지와 열정이 있으면 상상력이 죽지 않고 상상력이 죽지 않으면 젊음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음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의 무게고 상상력의 무게다. 제가 그랬잖아요. 열정과 에너지로 하게 되면 서울시장 경선할 거 없어요. 이거 듣는 분들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민병도 전현희 의원 사퇴하세요. 단독 출마. 그런데 봉도사를 보면 얼굴이 이게 광이 나잖아요. 근데 실제 눈빛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몸이 전체가 젊은 거야. 피부만 젊은 게 아니라 눈이 이글이글 타고 있잖아요. 이게 젊음인데 그 말이 바로 눈에서 드러나고. 네, 의원님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참 언어의 마술사다. 그러니까 언어의 마술사가 되려면 머리가 체계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맞아요.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요. 예. 다 말이 나오는 속도가 말투를 고치셔야 돼. 나이를 먹으니까 이런 표현을 아예 생활에서 없애야 돼. 그러니까 그거 아예 없애야 돼. 전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단어가 튀어나오는 속도가 느려지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니까. 나이가 먹다 보니 예전에 비하면 예전이 어디 있어요? 애들이 과거가 어디 있어? 그렇죠. 미래만 있지. 우린 다 애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88년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서울시 시민으로서 예. 유권자로서 이제 묻겠습니다. 봉도사 하면 그냥 의원 냄새가 너무 나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머리에 박혀 있어요. 예. 그런데 서울시장 1000만을 관리해야 되고 운영해야 될 1000만 시장으로서의 어떻게 이미지를 전환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이미지는요, 생활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는데 이제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서울시장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1000만 서울시민은 서울시장에게 뭘 요구하고 있을까? 1000만 서울시민은 뭘 갖고 있냐면요, 다 민원을 갖고 있습니다. 1000만 개의 민원. 그렇죠. 1000만 개 민원일 수도 있고 1000만 개보다 줄어든 민원일 수도 있고 그 민원이 개별적인 민원일 수도 있고 집단의 민원일 수도 있고 민원의 형태는 다종다기한데 그러면 서울시장은 1000만 서울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회에 들어오는 민원은요. 막장 민원이라 그래요. 막장 민원. 왜냐면요. 세상에 돌고 돌다가 다 안 되면 가져오는 게 마지막에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다 민원 넣는 분들은 이 민원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포기가 90%예요. 10%의 기대로 들어옵니다. 초선밖에 안 하고 제가 굳이 3선, 4선 재선 도전하지 않는 게 초선을 하면서 3선, 4선, 5선의 일을 했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보좌관들이 국회에서 오래 되다 보니까 관성에 빠져 있어요. 경로 의전증. 편안하거든요. 거기서 그대로 사는 게 편안하거든. 관성대로 사는 것은 늙어가는 것의 지름길입니다. 맞습니다. 관성을 깨라. 이게 진보거든요. 보수적 질서를 깨라. 이게 진보거든요. 관성을 깨는 훈련과 습관을 계속 해야 되는데
자, 10%의 성공 가능성도 없는 민원을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90%를 넘깁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우리 보좌관들에게 머릿속에 구호처럼 박아놓은 게 있습니다. 민원인이 행복할 때까지 지옥까지 추적하라.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문제, 모든 문제는 문제가 태어날 때 해법을 같이 갖고 태어난다. 좋은 진리네요.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6명 중에 누가 끝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 이거면 뭐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5명 중에 첫 번째, 민원이 딱 들어오게 된 민원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민원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죠. 정의로운 것이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것이냐, 개인이냐, 집단 이기적이냐. 이걸 분석을 해야죠. 자, 그러면 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분석을 해요. 그럼 접근 과정을 이거 우회할 것이냐, 직진으로 갈 것이냐. 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돈은 어느 정도가 들 것이냐, 인력은 어느 정도가 들 것이냐.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민원 해결을 기획하는 이른바 민원 해결 디자이너가 서울시장이라는 겁니다. 사면 복권 되면서 예. 마침 재보궐도 바로 그 지역구에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노원병이고 원래는 노원갑이셨죠. 그렇죠. 그 김용민 나갔던 바로 그 자리에. 예. 그래서 예상하기에는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할 거다는 일반 서울시장 생각도 못했으니까. 근데 그게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어떤 기획이 있으셨던 거죠. 아까 작년 9월부터 준비했다 이런. 예.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정말 행복할 때가 정치적으로 발언하고 막 언론에 나오고 그런 것보다도 행정적으로 들어온 이 민원을 해결할 때 예를 들어 사립학교법이라든지 사립학교법이요. 그냥 사립학교 뭐 비리가 있으니까 이 사립학교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했다? 노, 그렇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비리가 있어갖고 이 비리 투쟁하는 대학을 저희가 한 20군데를 다 돌아요. 정치 해결은 현장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대구의 한 과학대를 갑니다. 대구의 한 과학대를 가요. 지금도 그걸 보면 눈물이 핑 도는데 올라가는데 언덕발치에 대학이 있습니다. 농성을 하는 학생들이 2년제예요. 2년제인데 그 외모 비주얼이 어떻게 이들이 삶을 살아왔고 어느 집안의 아이들이 자식이라고 하는 게 딱 드러납니다. 추정컨대 그 부모님은 그 지역에서 최저 생계비 정도의 생활을 하면서 하위 1분위, 2분위, 3분위쯤의 삶을 살면서 시장에 자판하면서 어렵게 해서 사교육도 제대로 못 지켜서 그나마 자식을 대학에 보내려고 돈을 그 꽁짓돈을 모아서 아이를 학교에 보낸 겁니다. 사교육 기회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서울의 명문대학도 오지 못해요. 인서울대학도 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자산 젊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미래를 꿈꿉니다. 그렇게 해서 낸 돈인데 옥상을 가봤더니 자그마치 400평쯤 되는 데다가 이사장 개인 골프장을 두고 그 밑에 층에서 회의실에 우리를 안내하는데 그 회의실은 국회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돌린 돈이 500억, 600억이에요. 이걸 보고 이 학생들이 떼약볕에서 농성하는 것을 보면서 저 부모들의 고단한 삶을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없다. 이 사립학교법을 이대로 두면 이건 국민들에게 정말 정치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거를 해결할 때 내가 정치하길 정말 잘했구나. 그래서 저는 정치인의 최고의 덕목은 민원 해결사라고 본 거예요. 민원 해결사인데 행정적 해결사입니다. 그런 것을 해결할 때마다 저는 무한한 자부심과 정말 정치를 하길 잘했다라고 하는 가치를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어찌 보면 훈수 자리입니다. 그렇죠. 정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견제 자리이기 때문에 훈수 자리인데 직접 내가 행정을 책임을 지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럼 저는 세상을 날아다닐 것 같더라고요. 그 에너지 발산. 예. 그리고 그것이 저는 자치단체장이라고 봤던 거예요.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래서 한 번 내지 많이 하면 2번이고 지금 복권됐을 때 제가 다시 정치로 들어가면 이것은 되돌이표고 후퇴고 퇴행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배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갖고 있는 이 판단력, 이 디자인 힘, 상상력 이걸 갖고 직접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현장으로 가겠다. 벌써 그려집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는요. 저 박원순 시장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난제가 많은 곳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서울시는. 난제를 기존의 시장들이 피해가는 신공들을 보여줬어요. 아니면 뒤로 미루거나. 예, 미루거나. 아니면 위원회 해갖고 연구하거나. 예. 그럼 난제는요. 결국은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정면 돌파하면서 그냥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시는 게 아니고 미는 힘과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갖고
이해하면서 공감을 갖고 그들을 설득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은 조정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좀 더 빠른 길로 갈 것이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배분하는 경영 마인드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조건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의 힘이 있어야 된다. 민원 해결하자. 민원 해결하자. 민원 해결하는데 민원 제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절실해서 이 문제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공감 능력인데 공감 능력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제가 1등입니다. 공감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져왔을 때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밀어붙일 수 있는 결기와 열정, 에너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경영의 힘이 있을 것이냐. 운동권 출신 중에서 민주화운동 측에서 최별명 마이다스 손 아니에요? 손 대는 족족 사업이 다 성공합니다. 이건 경영 마인드거든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분배로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러면 서울시장으로 다 하는 거죠. 지금 난제 얘기해 볼까요? 미세먼지 어떻게 할 겁니까? 미세먼지요? 뭐 수소버스냐 전기버스냐 뭐 2부제냐 혼잡통행료 낼 것이냐 이런 거는 어찌 보면 눈앞의 문제입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얘기 한번 해보세요. 미세먼지는요. 이제 더 이상 중국 얘기 못합니다. 예, 못합니다. 맞아 죽습니다. 아니 그리고 중국 얘기요. 중국이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고 중국이 석탄 에너지원을요. 그 뭐 갈탄 쓰고 연탄 쓰고 그런 거 다 아주 강제적으로 바꿨습니다. 네, 지금 규제하고 있죠. 중국에서 넘어오는 양이 점차 줄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땅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미세먼지를 잡는 가장 좋은 길은 결국 발생 원천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생 원천 줄인데 수소차, 전기차 다 유용합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 놓은 전기 원료를 그냥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만들 것이냐. 그럼 미세먼지 똑같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을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태양광, 풍력 이런 것을 만드는 문제. 원자력은 기본 방해하니까 원자력 없애고. 자, 이렇게 해서 전기차로 가나 수소차로 가나 똑같습니다. 이 방향은 유럽이 전기차로 가고 일본도 전기차로 가니 그럼 전기차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대가 투자하고 있는 수소차로 갈 것이냐. 이 판단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원천을 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나오는 거에 전체 주 원인이 저소득계층의 보일러예요. 예. 그럼 이 보일러 일단 교체해 줘야 됩니다. 연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기름 보일러도 많이 나와요. 노후화된 건 거기서 이제 매연 불연소. 그렇죠. 불연소 돼갖고 나오는 거죠. 오래되니까. 그럼 이거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는데 기껏 나오는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76만 원인데 60만 원은 본인이 내고 16만 원은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재원을 한정적으로 못 쓰는 거죠. 이 76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막 나오는 집에 가고 76만 원 주고 이거 교체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활하는 분이요. 아휴,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분이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낸 세금 그것이 축적된 비용이 있으므로 그거 다 교체해 줘야 돼요. 보일러 교체해 줘야 됩니다. 일단 보일러 교체하는 문제예요. 그다음 두 번째 아주 가벼운 작은 것부터 그래서 디테일의 저항이라고 이제 뭐 최민영 그런데 우리가 디테일로 접근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다 경유입니다. 맞아요. 마을버스를 당장은 전기버스, 수소버스 이거 논쟁하면서 그 논쟁하는 사람들 논쟁도 계속 하라 그러고 당장 천연가스를 바꿔줘야 돼요. 마을버스 하나 바꾸는 것만도 큽니다. 그다음에 디젤차 쓰고 있는 1톤짜리 트럭들 그런 거부터 먼저 전기차로 갈 건지를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디테일한 정책들이고 서울을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공원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뭐 2헥타르 얼마면 어느 정도니까 이런 게 규제 중심적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나무 심을 곳이 있는 곳은 다 줘라. 모든 곳에 나무를 심겠다. 예를 들어갖고요. 도심의 중앙차로에 약 한 70에서 1m 정도만 있으면 거기 나무 심을 수 있는 거 공간이 나오잖아요. 대구 가면 그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2도 낮췄습니다. 대구가. 그렇죠. 그래서 나무 심을 수 있는 곳은 있는데 제 계획은 향후 15년 동안 5천만 그루입니다. 근데 제 재임 기간 중에 1,500만 그루 심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겠다. 그럼 나무는 잡죠. 자, 이 정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중화 계획이 있습니다. 지중화 계획은 뭐냐면 지하로 파면 돈이 많이 드니까 동부간선로하고 서부간선로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덮는데 전체를 다 덮으면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구간 덮습니다. 그러겠죠. 구간 덮으면 500m 구간, 1000m, 1km 구간을 덮고 여기서 나오는 이 매연을 정화시켜서 터널처럼 밖으로 빼낼 때는 완전 청정 공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신기해. 신기하네요. 그러면 그래갖고 동부간선로, 서부간선로, 강북강변로, 올림픽대로 이것을 구간 지중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지중화시키면
그것만 덮는 줄 아세요? 덮은 그 위에 1.5m, 2m 정도 흙이 조성이 되면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나무 심고. 거기다 나무 심습니다. 오, 멋지겠네요. 아, 고민 많이 하셨네요, 진짜. 서울이 숲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제 무척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제 가장 안 큰 그래요. 힘이 따뜻해요. 제가 가장 정치인으로서 큰 장점이 경청입니다. 예. 제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조종하는 힘이 누구보다도 좋아요. 좋은 얘기는 다 듣습니다. 왜 그걸 박원순 시장이 잘한 것을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7년 동안 잘했습니다. 이 정책을 잘한 건 계승을 해야죠. 제가 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중단하겠습니다.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그럼 박원순 시장 잘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4년간 잘할 건데 왜 당신이 해야지?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시네요. 예, 그분이, 지금까지 하시네요. 예, 그분이 다 바로 나오는데 박원순 시장의 향후 4년은 지난 7년의 행보의 연속선상입니다. 지난 7년간 잘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오세훈이 난장판을 내놓은 재정을 아주 정비 잘하고 그랬고 재정도 안정화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그 굉장히 7년 중에 이렇게 정비하는 기간이 3년쯤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4년은 그럼 서울이 미래를 보면서 가는 길로 서울의 방향성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7년이 일관됐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보면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맞았습니다. 그게 3, 4년이면 좋겠고 지금 7년 안 했는데 10년 혁명은 아젠다를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그건 취소했으면 좋겠어요. 10년 혁명은 자칫 잘못 들으면 지난 7년간 했던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지난 7년간 나의 정책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다시 4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론조사라면 장기집권이라는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지금 7년까지 과정을 앞으로 4년도 그대로 한다? 그 뒤에 그럼 서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어보면요. 서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분들도 이렇게 그 아기자기한 건 잘 됐는데 그 앞으로 어떻게 가지? 이거에 대해서 서울 시민이 상이 없어요. 그럼 박원순 시장의 4년은 지금까지 온 그대로 쭉 간다고 한다면 서울의 10년 뒤, 20년 뒤 미래의 모습은 젊은 세대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나이 든 분들은 있고 노령화되어가는 도시, 점차 늙어가고 있는 도시. 그럼 서울의 미래는 뭐지? 그러니까 안 그려지네요. 안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저는 이번 4년 서울시장은 저는 시장 돼 4년 딱 끝냅니다. 다만 서울이 가는 서울이라고 하는 1,000만 시민이 타고 있는 이 열차가 궤도를 잡아가게끔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서울은요. 서울에서 인구 빠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인구가 준다고. 근데 청년 세대가 빠져나가면 그 도시는 죽는 겁니다. 도시죠. 예, 맞습니다. 서울에서 청년 세대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의 청년은 없다는 겁니다. 즉 10년 뒤 20년에 서울의 청년이 없어집니다. 그럼 경제 도시로서의 활력을 잃습니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청년들이 연어처럼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연어 프로젝트예요. 예. 리턴 프로젝트입니다. 나갔던 청년들이 와라. 왜 나가는 줄 아세요? 집 때문에 나갑니다. 집값 때문에? 집값 때문에 나가요. 자, 서울에서 전세 1억짜리, 전세 1억 5천짜리 여기에 사느니 일산으로 가고 그 시흥으로 가고 서울에 출퇴근할 사람들이 집 때문에 경기도로 나갈 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게. 예, 별내로 갈 때 이럴 때 이사 가면서 운대잖아요. 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이 돈 때문에 집 때문에 나가면서 근데 나갈 때 또 첫 집을 가면 집이 새 집이니까 좋아요. 근데 그때부터 날마다 출근이 1시간씩입니다. 그렇죠. 직주 근접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출산율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종시 출산율이 1.8이에요. 네. 우리 평균 1.06에 0.8이 높습니다. 왜?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5분 10분이니까. 최소한 아무리 많이 걸려도 30분 이내로 직장과 주거지역을 단축시켜줘야 돼요. 경기도로 나갔고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데 집에 가면요. 밥 때 놓쳤죠. 10시 11시예요. 그럼 출산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출산 작업. 이거 해야 되거든요. 국가 그렇죠. 재앙이고 국가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서초, 강남, 송파를 제외한 나머지 비강남권. 이 비강남권에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었었냐면요. 이 비강남권이 개발도 해야 되고 집도 새로 좀 줘야 되고 기반시설도 조성돼야 되는데 비강남권은 2003년서부터 했고 규제로 다 묶여 있습니다. 비강남권은요. 그럼 뭐냐면 지난 2003년 이후 지금 15년 동안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이제까지 온 시장들이 강남, 서초, 송파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느라고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비강남권을 다이어트를 시킨 겁니다. 영양실조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 공급해줘야죠. 밥 먹이고 고기 먹이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누가 주장했어요? 케인즈가 주장한 겁니다. 특히 비강남권은 더 많은 재정 투입을 통해서
비강남권의 주거 환경, 비강남권에 만들어진 집은요. 이미 70년대 80년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동작과 똑같습니다. 그땐 차가 이렇게 많으라고 상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보다 차가 20배 30배 늘었으면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차량이 머물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럼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그 마을 주민들더러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더러 하라 그러면서 거기는 용적률이나 이런 거로 규제를 딱 묶어놨어요. 도대체 타산성이 안 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걸 할 때 링거를 꽂아주는 게 누구의 역할이냐면 서울시의 역할입니다. 당신들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청년 세대가 경제인과 살면서 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 조성하는 기반시설 조성 혹은 주차 공간 조성, 공원 조성 이거는요. 이후에 그분들에게 빨대를 대고 세금을 빨아먹어야 되는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개념이 공공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강남 잘 팔리는 데는 하죠. 강북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좋은 집을 리모델링, 도시재생의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이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재정 얘기하면 공격받을 수 있으니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해하고 재정 투입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시장에 쓸 수 있는 돈이 32조 중에 5천억 분이 안 됩니다. 제가 다 예산 계산해 봤잖아요. 지금도요. 얼마 나오던가요? 3조 4조로 시장에 쓸 수 있습니다. 3, 4조. 예, 연간. 근데 그렇죠. 연간. 3, 4조요. 그러면요. 지방세법 개정되면은 그게 한 10조까지 올라갑니다. 자치분권 되면. 지방자치분권 되면. 자치분권 개헌하고 자치분권이 되면은 약 그게 4, 5조가 더 늘어나요. 그게 2대 8에서 3대 7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에 쓸 수 있는 돈이 연간 한 10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내면서 기존에 투입되고 있던 돈을 진짜 그걸 다이어트 해야죠. 세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걸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맥시멈 서울시장이 운영할 수 있는 게 연간 10조. 그럼 이게 40조거든요. 40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한 50조 정도 필요해. 이거 하는데 이 40조 쓰잖아요. 그럼 비강남권이 천지개벽을 합니다. 맞아요. 대통령의 이게 케인스가 이미 주장한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에겐 영양을 공급하고 밥 먹이고 고기 주고 이래야지 뜨는 거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기본 체력을 해줘야죠. 그러면 경기도로 갔던 청년 세대들이 그럼 집값 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이 개발하고 공공이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일정 정도 비율하고 강남도 임대주택 질 때 무지하게 많아요.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상한선을 묶어놓는데 경기도보다 싼 집이 서울에 공급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북에요? 토지 조성하고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올 수 있게끔 여지를 좀 줘야 됩니다. 뭐냐면 판교 조성할 때요. 조성 원가보다도 싸게 줬잖아요. 왜? 이미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세금을 계속 낼 거니까 강북에도 그렇게 조성할 때 있습니다. 대기업을 강북에 유치할 수 있게끔 향후 50년 동안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조성 원가보다 싸게 준다든지 그럼 그분들 갖고 여기서 다 세금 냅니다. 강남에 그렇게 번듯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거하고 아까 얘기했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통해서 주거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고 강남은 많이 풀어주면서 은근히 강북은요. 이제 좀 전문적인 경우인데 주거지역에 1종, 2종, 3종인데 2종 7층으로 묶어놓습니다. 2종 7층으로 묶어놓으면요.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강남은 안 묶어놓습니다. 왜 강북만 묶어놨습니까? 여러분 산을 봐야죠. 산 봐야죠. 그런데 왜 강남은 7층이 넘어서 개발하게 되면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없죠. 거긴 다 풀어놨어요. 그럼 강남은 무슨 환경에 영향이 없나요? 기후에 영향이 없나요? 거기도 따지고 보면 있는데 사실은 모든 정책이 강남 위주로 가다 보니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강남 중심으로 되다 보니 강북에 묶여 있는 것을 풀려고 하면 자 이제 이게 난제입니다. 풀려고 하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환경운동단체에서 반대하죠. 국토부에서 반대하죠. 그럼 이것을 왜 강북이 비강남권이 이제까지 묶여서 이 주거가 너무 형편없어서 경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부딪히면 돌파해 나가고 그렇죠. 여기 재정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왜 국가의 돈을 내서 지방 정치의 돈을 내서 이 사람들 살게끔 합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돼요? 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30년 40년 돈 냈던 세금이 서울시에 그대로 있다. 그 돈 써야 한다. 강북 가서 살고 싶죠? 네. 시장 되면 강북에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원순 시장이 삼선하는데 사람들이 의의가 거의 없었어요. 아무도 출마 안 하니까 뭐 몇 사람이 들러리 맞추나 보다 정도까지가 현재 분위기예요. 실제로. 다른 것도 아니고 새가 날아든다 해서 정몽주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판도가 바뀌겠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실제로 상품의 실체를 본 거잖아요. 정몽주 서울시장 나간데 아 그래? 뭐 낙곰수로 인기 좀 있고 좀 방송 나가니까 서울시장 좀 재미삼아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았지만 실체가 안 보였으니 뭔가 내공은 있겠지만 본 적이 없으니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건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 게 딱 보여요. 그리고 서울시가 젊어지겠다는 느낌이 생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익사이트하게 생기죠. 머릿속에 당연히 박원순이 아니고 정봉주 괜찮은데 이런 호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냥 듣고 있잖아요. 빨려 들어가잖아요. 할 말 다 잊어버리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적 시각에서 본다면 그런 게 공무원 출신이죠. 예, 그런 게 있어요. 시장 없어도 서울시 잘 돌아가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원래 진짜 진정한 리더는 없는 듯이 일하라. 오케이. 봉도사가 맥을 잘 집었어요. 그러면 시장이 할 일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시장한테 오는 민원은 굉장히 구청에서나 이런 데서 해묵고 공무원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예, 난제. 난제 어려운 문제. 이것만 해결하면 시장은 영웅되는 거야. 예. 그 맥을 정확히 잘 집었고요. 난제 해결에 최적화된 장본인. 예. 누구예요? 정봉주. 그리고 난제는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돌파력이라고 하는데 돌파력 아니고 예, 맞아요. 난제는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난제는 돌파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견이 있는 분이 한 명이라도 돌아서기 시작한다. 지금 정봉주 힘 어디서 나옵니까? 정봉주 반대했던 사람이 괜찮네 하고 돌아설 때 이 파괴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본인이 정봉주입니다라고 할 때도 돌파력을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칫하면 충돌로 갑니다. 다만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끈기를 갖고 그럼 끈기 갖고 혼자 다 해결합니까? 또 뭐가 있죠? 이걸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무한 신뢰를 주면 됩니다. 지금 한 30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제 머리가 세팅이 됐어요. 이제 국회의원 정봉주가 아니고 시장의 정봉주로 지금 제가 각인되고 있어요. 예. 전혀. 아니, 신민님, 아까 제가 질문했었잖아요. 제가 보세요. 예. 제가 이제 나름도 성공한 사업가인데 제가 모든 성공이나 모든 재산을 불리는 과정도 다 맨 땅에 박치입니다. 맞아요.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청담동 벙커 오셨잖아요. 맞아요. 예. 제가 벙커 오픈할 때 4억을 크라우드 펀딩을 했습니다. 진보 진영이 펀딩한 다음에 나자빠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 펀딩도 뭐라 그랬냐면 양심 펀드라 그랬어요. 3.3% 이자를 주고 그다음에 원금 돌려준다. 지금 3년 됐거든요. 1년 반 만에 다 돌려줬어요. 4억. 야, 사업가시네 진짜. 근데 저는 그때 속으로요. 최고인데? 실패할 거다 생각했거든요. 3.3% 돌려주니까 부산에 있는 2천만 원 낸 친구가 있어요. 예. 우리 후배 친구인데 이자가 6개월 만에 3.3% 딱 들어오는데 그 친구가 술을 먹다 울면서 그러더래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후에 최대의 기적을 보았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나 원금은 못 돌려줄 것이다. 이 원금 지금 방송 듣는 분도 우리 벙커에 전화해갖고 원금 안 돌려간 분들이 있거든요. 4억 중에 9,700만 원인가 남았어요. 그거 돌려가라 그래도 진보진영 분들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따뜻하고 소중한 분들이냐면 한 분은 이마저마 해갖고 자기가 무슨 보상금을 받았는데 낙검수를 들으면서 너무 미안해서 꼭 한번 기회가 되면 기부를 하고 싶었다. 그게 2천만 원입니다. 안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또 사절 털어갖고 여기저기서 또 모은 것도 하고 그래갖고 제가 또 세월호 기억저장소. 거기 카니발 사줬어요. 5천만 원짜리. 정말 능력자시다. 진짜 세월호만큼은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그건 인정합니다. 거기에서 전 진정성을 봤기 때문에 지금도 형님이라고 부르고 존경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전통적인 논리일 수도 있는데 싸우는 사람이 어쩌면 돈 욕심이 없는 건 어떻게 보면 무능일 수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돈 욕심 부리지 말자는 게 우리 기조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의원님 말씀을 듣자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능력을 만들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선이겠다는 생각이 오늘의 생각이 바뀌네요. 바뀌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들 청년들 그거 하면요. 이거 보세요. 우리 이제 민주화운동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면 자 독립운동 할 때는 어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했어요. 그렇죠. 독립운동할 때. 민주화운동할 때는 감옥을 갈 각오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촛불인 거예요. 이 촛불 하나 드는 게 세상을 바꿉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대들에게 세상을 바르게 세우고 공정한 사회, 특권 없고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다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안 합니다. 안 하죠.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물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부정하게 살면서 제네시스 900을 타고 갈 거냐? 조금 부정하게 살면서 아니면 깨끗하게 살면서 모닝을 타고 다닐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지금 95% 이상이 조금 부정하더라도 전 제네시스 타고 싶습니다. 이래요. 한국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하죠. 그럼 제가 거기다 정답을 던집니다. No. 정의롭게 살면서
벤츠 S 시리즈 타고 다녀라. 그런 길이 있다. 완전히 반전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런 길이 잘 보이지 않으면 정봉주를 봐라. 정봉주는 철저하게 자본주의를 살면서 이 벌어들인 돈은 같이 써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당당하게 S 시리즈를 타고 간다. 강남에서 벤츠 S의 뒤에 세월호 마크 단 거 있으면 다 정봉주 찬지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의롭게 도덕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라.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당신의 능력을 사회를 위해서 써라. 이게 정답인 거예요, 지금은.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적 여유 별로 없어요. 더 중요한 얘기 더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지금까지 한 시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도전하면서 이제 컨셉이 5개인데 일단 청년 서울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서야 서울이 산다. 그러니까 청년이 돌아오는 것이죠. 중요하죠. 청년이 돌아오게끔 하는 주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청년 창업을 위해서 일자리 부시장을 둘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 부시장이에요. 일자리 부시장. 일자리 부시장인데 이건 아이디어가 뭐 좀 그 누구든 다 낼 수 있는 건데 청년 창업 소도비를 합니다. 이용섭 일자리 부원장 또 그런 역할이네요. 서울시에서는. 그렇죠. 청년 창업 그 소도비인데 뭐냐면 청년 창업 옥션인데 옥션이 좀 이미지가 부정적이니까 이게 일부 있으니까 청년 창업 소도비인데 자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창업인데 모컵을 가져와야 되니까 샘플 제품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거 한 2, 3천만 원 들어요. 청년들이 2, 3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인터넷 생중계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팝니다. 좋네. 아이디어를 막 팔고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자를 찾는다는 그렇죠. 거지. 기본적으로 1차 심사만 해주고 아이디어 감수를 해주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이디어가 완성이 되면요. 그걸 아이디어 발표를 합니다. 본인이 발표하기가 울렁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문 발표가가 발표하게끔 합니다. PT 전문가가 좋네요. 하면서 그것을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그걸 보는 분들이 미니멈 300이나 500만 원서부터 투자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 태릉에 사는 정봉주 2천만 원 투자합니다. 근데 이 목표액이 딱 정해져 있어. 나는 2억 갖고 이 사업을 하렵니다. 2천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쭉 해갖고 2억이 딱 되는 순간 프로젝트 마감. 이거를 해놓고 근데 다 마감이 안 되게 되면 그것을 다시 TV로 편집해갖고 TV를 돌려주고 그래도 마감이 안 되게 되고 서울시에서 판단컨대 의미가 있고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을 저리로 서울시 창업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거죠. 자, 요게 청년 창업 소도비입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데요. 아니 많은 것을 가급적 창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광고 방송처럼 시가 직접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하는 거죠. 흥분돼. 저도 아이디어가 많은데 이걸 어디 가서 만들지? 어떻게 돈을 벌지?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부시장만 두는 게 아니고 제가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제가 4년 동안 올인할 겁니다. 그럼 그리고 이게 그래야지 여러 프로젝트의 내부에 있겠네요. 그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청년이 서야 서울이 산다는 단순히 주거 선순환 구조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을 하나의 거대한 실리콘밸리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 청년의 정의는 어떻게 범주, 그러니까 나이대. 저는 20, 30, 40대까지 봐요. 20, 40대. 40대 안 들어갈까봐 조마조마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또 디테일한 게 여러 개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하나의 서울입니다. 지금 2개의 서울이거든요. 원 서울이에요. 강남과 비강남권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 격차가 없는 격차 줄이자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격차 줄이려면 비강남권에 돈 쏟아 보여야 된다니까요. 재정을. 자본주의 영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구원이 이랬습니다. 뛰는 강남, 나는 강북. 강남 뛰고 있습니다. 근데 강북을 이제 날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의 서울을 만들어가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울창한 서울입니다. 아까 서울을 공원을 만들겠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 그냥 공원적 개념의 울창한 것뿐만 아니라 자연도 문화도 경제도 풍요롭게. 경제가 풍요로워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탁 트인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이 상쾌한 서울, 외출하기 좋은 서울. 미세먼지 작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공정한 서울. 대통령하고 보조를 맞춰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혹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혹은 서울에서 서울시 있는 대기업에서 만약에 이런 채용 비리가 발생될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것을 발본색원을 해야 될지 서울시가 가장 앞설 겁니다. 그래서 반칙 없고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취지를 서울에서 가장 깊게 백업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의 이게 전략처럼도 보여요. 가급적이면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이거야. 대중적인 인기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 한 2시간 더 드릴까요? 근데 그게 너무 빠른 이야기예요.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4차 산업혁명만 이야기해. 뭘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이 그건 정책이 아니고 디테일할수록 정책의 효율성이랄까 그 실현 가능성은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박원순이라는 아상은 너무 커요. 예.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정봉주 의원 앞에도 또 한 분 또 계세요. 예. 아직까지는. 있죠. 그러면. 사실은 시작도 안 한 것이거든요. 시작도 안 했는데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얼마쯤 나오시죠? 한 8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위 정도 하시는 거죠. 그렇죠. 3위 정도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컷오프가 있을 예정이죠. 예. 6, 7명 출마한다고 하면. 그 4월 초쯤인데요. 제가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 변수가 있어요. MB 구속될 때 이제 그 성과를 성과. 제가 그 먹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안철수 또 선언하면요. 또 그것도 안철수하고 싸울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누구? 정봉주. 나와라. 이제 MB하고는 못 사니까 MB 아바타. 다 계산이 돼 안철수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일단 컷오프를 제 생각에도 여쭤보기 전에 컷오프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3명 정도로 만약에 컷오프 한다면. 그리고 전략이요. 지금 서울시장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인사하죠? 철저하게 SNS 싸움입니다. 맞습니다. 철저하게 공중전입니다. 컷오프까지 제가 동영상 짤방 2분 안짝이 이거 전략이 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다른 데 못 만들어요. 다른 팀들은. 제가 방송 전문가니까 짤방을 약 한 30개쯤 만듭니다. 정책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정봉주는 누군가가 일 수도 있고 정봉주를 말하다 하면서 셀럽들이 정봉주를 평가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봉주를 검색하면 유튜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뭐 혼자 막 한 20분, 30분 이야기 하실 때 느꼈던 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가는 기점으로 정봉주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풍을 일으키고 뭔가 한 뭐 짧은 기간 동안에 짧고 굵게 임팩트만 좀 주면 컷오프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우리 방송의 예언한 그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정봉주 한마디로 딱 하면 청년 서울이에요. 네. 얼마 전에 나간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었어요. 단순하게 정봉주 이름값만으로 되고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봉주라고 하는 캐릭터가 만약에 컷오프 안에 들었을 때 지금 박원순 시장 아닌 분들의 캐릭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 기본이 뭐냐면 박원순 시장 앞으로 쭉 가는 건 달라질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 잘했지만 달라질 건 없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보자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정 정도의 흐름이 있고 그게 있죠. 있죠. 그게. 그 붐이 박원순을 찍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진 분위기로 가면 사실상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상황이 이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 같다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에 많은 분들의 인식이 이제 우리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조사하고 데이터를 근거로 얘기를 한다. 박 시장이 무난하고 박 시장이 되겠지라고 하는 것에 지금 국민들이 한 30, 40%가 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박 시장님을 지지하고 있고 특별한 과가 없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고 근데 박 시장은 뭘 했지? 그럼 뭘 했지? 하는 또 대표 상품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가면 4년 뒤에 지금과 똑같지 않을까? 오히려 강남과 비강남권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서울의 미래는 암울해지고 그런데 대안이 없어. 그냥 찍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식이 변화가 오는 겁니다.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의문의 인식에 돌을 탁 던져주면 파장이 쫙 퍼져나가는 거죠. 바뀌어? 그럼 바뀔 수 있는 사람 중에 누굴까? 하면은 분위기가 거대하게 확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술 마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주장하는 바 예. 박원순 시장님은 경남으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었다. 좋은 아이디어네. 아니 왜냐면은요. 박원순 시장이 그런 훌륭하신 능력을 예. 고향에 가서 피폐해진 우리 국민들에게 쓰실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 시장을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모습은 지금까지 별로 달라질 거 없다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 동의할 뿐이지 뭘 못했습니다.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예. 이제 좀 젊은 서울, 변화된 서울 좀 변해보자 이런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는 지자체장이 우리 쪽이든 상대 쪽이든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번 이상 주면 안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니 제가 원래 보면 갈 거죠. 저는 원래 우리 방송에서 지자체장은 매번 바꿔줘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줘야 이게 비리도 없어지고 또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진화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아까 이제 예. 신비님이 또 이제 공무원 출신이고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없는 듯이 일하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다. 그렇죠. 예. 서울은요 이미 워낙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세팅된 도시예요. 예, 맞습니다. 서울은 여기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이 활력이 있게 미래에 좀 도전적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줄 것이냐. 에너지를 넣어줄 거냐. 새로운 에너지를 줄 것이냐. 그리고 에너지 주고 그런 방향으로 경제도시 이런 곳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만 틀어주면 그런 시장이 저는 시장 진짜 4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시장이 바뀐다고 확 틀어지지 않습니다. 가는 방향이 서서히 가면서 그렇습니다. 더 희망 섞인 쪽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서울의 미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네
한강에 지나가는 회색빛 서울에서 녹색빛 서울로 바뀌어? 이런 것을 시작을 해주면서 꾸준히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게 시장의 역할인 거죠. 맞습니다. 시장을 하라 그랬지 게장이나 과장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의원님 질문. 예. 재밌을 그림인데 제가 트위터나 SNS가 막 한참 유행할 때 예.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전에 SNS를 갖고 있었으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만약에 예. 서울시장이 되시는데 전국구 방송 하실 거예요? 서울시장이 질문이 재밌다. 운동을 하는 와중에는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와중에는 지금은 시장 선거까지는 할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후임자를 어제 제안을 했는데 후임자가 깠어 일단 저를. 누가 해라 그랬더니 깠어. 내가 돈만 줄게.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야. 바빠. 이동영이구나. 안 받아 보이냐. 선거 운동에 쓰시는 것도 능력이고 이런 거는 그래.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팔로워 한 300만쯤 되는 트위터리언이었다면 전국구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시정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오히려 도움 되는 거죠. 아니 그 전문가들 막 들었어. 다 듣는 거 얘기를.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걸 더 쓰실 수 있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되겠다. 아, 당선 후에. 당선 후에도 계속 하려는 거예요. 아, 그 좋은 아이디어네요. 서울시장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해야죠. 가장 큰 홍보가 될 텐데. 홍보의 목적이 아니라 소통의 목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한번 까여보고. 그렇죠. 네. 그거 재밌겠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캐릭터의 등장인 건 사실이에요. 네. 정치인이거나 시민운동가이거나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막 구미에 땡기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기보다는 얼핏 신선해 보이는 구호를 들고 나와서 선거하는 부분이 되게 많고요. 네, 재밌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의 전략이 박원순 시장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쪽으로 가면 결국에는 본선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측면 때문에 칭찬하면서 가자는 게 일반적인 좀 분위기라서 이런 흐름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맥을 잘 집었고요. 그러면 전봉주 하면 킬러 컨텐츠가 뭐예요? 또 한마디로 딱. 전체 서울시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상상력이죠. 아, 상상력. 예, 상상력. 그다음에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단 지성의 힘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상상력을 갖고 이것을 일을 끝까지 해결해내는 완성의 힘. 요 두 개를 보면 되겠죠. 그럼 서울 시민은 상상하면 되네요. 그럼 현실은 정봉주가 해주네. 그죠? 그렇죠. 상상하라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서울이 가만히 사람들한테 그냥 관성으로 이렇게 살다가 좀 지나면 서울은 앞으로 모습이 어떻게 되지? 이러면 다들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예. 서울 하면 떠오르는 게 서울이라는 곳에 막 올라왔을 때 제 서울의 기억은 대우 빌딩이에요. 예. 서울역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규모가 다른 도시였고 전놈들의 로망이죠. 어렸을 때 서울 사람들은 케이블카 타고 다닌 줄 알았어. 서울 안 가봤을 때. 근데 실제로 내가 고향 내려가면 서울 비민이에요. 오히려 고향 분들이 나보다 잘 살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고 느끼면서 서울 특별시민의 자부심이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네.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나니까 그게 점점 사라져. 그냥 서울 빈민밖에 안 돼. 그래서 서울이 보면은요, 잿빛 서울이라고 표현하는 게 서울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고. 근데 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아니, 희망이 있는데 그럼 서울은 앞으로 어떤 모습이죠? 답을 못 하죠. 일자리가 넘칩니까? 애 낳고 살기 좋은 곳입니까? 그냥 여기서 일자리가 있고 경제가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산다 이렇게 무척 관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뉴욕을 딱 떠올리면 공원도 있고 경제가 활기 있게 돌아가고 공기도 좋고 이런 모습이 있고 세계의 모든 앞으로의 미래를 선도할 선도 도시로서의 뉴욕 이런 게 막 떠오르거든요. 싱가포르 떠오른단 말이에요. 상해 떠오르죠. 파리 그다음 뭐 런던 이게 떠오르는데 거기에 어깨를 겨루는 서울은 어깨를 겨루기에도 너무 지쳤고 그렇죠. 너무 고단하고 지쳐있는 서울. 예, 힘들고 왠지 늙어가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희망이 없는 뿌연 잿빛이고 이런 것을 희망의 서울로 바꿔줄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할 때인 거죠. 아, 컨텐츠 잘 잡았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님하고 친하시잖아요. 네, 친하죠. 근데 나 서울시장 나가요 하니까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말씀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좀 이렇게 됐었죠. 만났을 때는 그때 결정이 안 나갔고 둘이 이제 서울시장님하고 식사할 때는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나간다고 하고 좀 비판하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아유, 정치인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나간다. 뭐 나간다고 그러고 왜 날 비판하나. 이제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또 저를 도와주고 있는 한 교수님이 또 박 시장님하고도 가깝고 그래갖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박 시장님 이렇게 비판하는 거 옳지 않다고. 그래서 바로 또 그 교수님 말씀 받아들었고 제가 사과 문자를 보냈죠. 이제 앞으로 얘기가 자꾸만 또 말이 커지니까 그렇죠. 좀 비판하지 않고
긍정적인 것도 그 자제하고 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문자가 왔어요. 동지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얘기해서 감사하다고. 근데 또 며칠 전에 그 교수님이 이제 서울시장님을 만났더니 정봉주 그렇게 비판하고 그래서 그러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바로 사과했다. 이럴 정도로 뭐 사람들의 얘기도 잘 듣고 마음이 전체적으로 열려서 좀 포용적이고 뭐 시장님이 하다가 혹시 승계가 되면 그 정책도 또 다 가져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과를 했군요. 그리고 무척 우호적으로 감정이 좋아졌어요. 자, 일단 그럼 박원순 시장님이 이렇게 게임을 재밌게 해야죠. 뭐 막 비방하고 이런 거 아니면. 그럼요. 박영선 의원. 또 그 BBK랑 연관이 또 있는 그렇죠. 연관이 있죠. 사람이잖아요. 연관이 있고 어쨌든 뭐 지금 경쟁자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막 이렇게 했는데 가급적 다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나 비판을 진짜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정봉주가 저렇게 10년 동안 장외에 있었다 이렇게 온 이유가 저렇게 성숙돼 갖고 왔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하고도 사실 사면복권에 있어가지고 국회의원 서명받은 주도자가 박영선 의원 아니었어요? 아니 안민석 의원이요. 안민석.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렇게 계속 사면 노력을 했죠. 거기도. 그래서 또 관계가 또 그렇고, 그러니까 뭐 적으로서가 아니라 동지로서 말하는 거예요. 예. 다음에 민병두 의원도 정봉주 의원과의 친분을 자랑하던데요. 정시진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지. 하셨었죠. 정시진 누굽니까? 정시진요? 네. 정봉주죠 그게. 말지할 때 가명 썼던 그거. 예. 정시진. 그리고 우상호 전 원내대표하고도 친하고. 그러면 친하죠. 그리고 또 만나 술 한잔 했고 민병두 형하고도 했고. 그럼 전현희 의원하고는 관계 있어요? 전화했고 한번 보자고만 했고 아직 전현희 의원은 못 봤어요. 전현희 의원 빼고는 다 아는 사이. 예. 야, 근데 선거판에서 그렇게 선거 전에서 예. 서로 이렇게 등수를 매겨야 되는 게 참 괴로운 일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찌 보면 좀 아니 괴로운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는요. 걸쭉한 정봉주와 박원순이 걸출한 정봉주 박원순이 서로 서울 시민을 보양하겠다고 봉양하겠다고 이렇게 싸우는 거는 재밌죠. 좋죠. 좋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각으로 여유롭게 좀 바라보자는 예. 거예요. 서로 시민들한테 잘하겠다고 싸우는데 이걸 굳이 왜 싸우냐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그럼요. 서로 잘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더 잘할 거. 시민들한테 내가 더 네. 효도하겠다 그러는데 그래. 효도 잘할 사람 선택하는 서로 건데. 하겠다는데 이거 정말 있잖아요. 모처럼 만에 풍작을 만난 겁니다. 서울 시민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풍작 만난 거예요. 당내에서 감정이 나빠져서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경선만큼은 페이플레이하고 그럼. 누가 되건 도와주고 이런 흐름 속에 지금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설사 예. 의원님 생각대로 난 정봉주가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안 될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그 다음에 못 나가요. 그렇죠. 그때 가장 유력한 주자는 지금 봤을 땐 제가 보기엔 단연코 정봉주 의원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분이 머리가 천재에 가깝네 내가 보니까. 아니 저는 근데 프레임 짜는 게 장난이 아니야.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잡았나 신기해요. 진짜 아까 질문 던진 3개 있잖아요. 그 질문을 제가 실제 답을 해보려고 했는데 답을 못 하겠어요. 그게 누구한테 비롯된 거냐? 왜 우리가 서울이 죽어가야 되는 거냐? 또 희망이 지금 없어져 가야 되는 거냐? 뭔가 새로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보편적 거리 정서거든요. 이대로는 안 돼. 그거를 지금 자꾸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 들었는데 어르신들 정책은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안 할 것 같겠죠. 아니 어르신들 정책은요. 예. 기존에 우리 사회 특히 서울시가 잘하고 있는 정책들은 계속 가야 돼요. 예, 잘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게 많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르신 복지 문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복지 문제 좋아진 것 중에서 줄일 필요는 없고 그것을 좀 교통 정리할 필요 있는 것들 또 어르신들이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서울의 활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한 거고 어르신들 문제도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과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정책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지 이거는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의 활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좀 전력 투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핵심 짚으셨네요. 저희도 정책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노인 정책은 그야말로 나름대로 잘 해놨어요. 근데 청년 정책은 정말 잘못됐지. 그냥 언발에 얼죽누기밖에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뭐 그게 가장 쌈박한 걸로는 수당 주고 배당하고 이러는 건데 그것은 정말 어떤 긴급 처방밖에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잘 살게 해주는 게 맞죠. 그렇죠. 예. 야, 어쨌든 간에 이 의원님하고 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넉넉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공감력이냐면은 정봉주 의원 처음에 전국구 할 때보다도요. 최근에 나오는 방송이 훨씬 더 통찰력이 깊어져요. 그분은 완성된 채로 뭔가를 했던 게 아니고요. 지금도
완성돼가고 있는 일종의 발전체라고 좀 보거든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막 그 달변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은 말하는 것 자체만을 놓고 보고 뭐 말만 번들어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방송해본 이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컨텐츠가 없으면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혼자 이렇게 자 지금부터 서울시장 이야기 해보세요라고 2시간 해도 안 끊길 정도의 뭔가 머릿속에 마인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쨌든 공적 욕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 그리고 그렇죠. 그 공적 욕망이 서울 시민의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저도 지금 바뀌었거든요. 친하다고 맨날 문자하고 하지만 만나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 준비가 됐구나. 철저하게 준비. 깜짝 놀랐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저녁에 저는 잠들면서 예. 아 내가 은퇴한 할머니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렇게 저보다 연배시지만 예. 제가 오늘 인터뷰를 처음에는 아 내가 너무 꿈만 같은 사람을 만나서 기뻤지만 그 와중에 에너지와 열정을 제가 오히려 받은 인터뷰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지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 예. 그냥 냅둬도 되겠구나. 그냥 이 방송 그냥 거저 먹는 거야 나는. 우리 다 거저 먹었어요. 최고셨고요. 사실은 부모님들 사이에 시간 배분을 공평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어떤 분은 2시간도 하고 어떤 분은 1시간 못되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니 어차피 빅게임은 박원순 송봉주잖아. 빅2인데. 들으시는 모든 그냥 기분 나쁘시겠는데 어쨌건 간에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드리자면 잘할 거야라는 막연함이 있었어요. 예. 같은 방송 진행자로서 얘기해요. 제작자로서. 근데 실체를 봤다는 그 보람이 있고 마지막으로요 의원님이 사실은 동지적 관계가 있어요. 전국구가 옛날에 월요일 날 나오면 새날 듣기 전에 전국구 듣고 우리 거 듣고 네, 전국구 그렇죠. 안 나온 날은 새날 듣고 전국구 듣고 뭐 이런 식이 있단 말이에요. 다 겹쳤었어 그때는 당시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범가족인 거예요. 우리 한 가족인 건데 여기서 그 모든 가족분들께 요즘은 또 전국구 많이 신경 못 쓰셔가지고 예. 많이 안 내니까 수지도 잘 안 나오고 그 모든 걸 통틀어가지고 애청자분들께 예. 전국구 포함 마무리 인사하십시오. 팟캐스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 사실은 어찌 보면 팟캐스트를 만들고 하고 있는 분들이 주인인 것 같지만 우리는 물고기이고 물고기에 살 수 있는 물은 결국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 듣고 계신 분들이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팟캐스트가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시기 때문에 힘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는 보지는 못하지만 어찌 보면 팟캐스트 전파라고 하는 탯줄로 이어진 하나의 가족이다. 그리고 이 가족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고 짧게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서로 좀 잘 되도록 격려해주고 힘내게 좀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멋지세요. 네. 오늘부터 저는 정봉주가 서울시장입니다. MB는 감옥에 가고 그 MB가 가뒀던 정봉주는 이제 서울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한 발짝 늦은 뉴스. (2017년) 국회의원 후원금 순위가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기뻤던 거는요. 후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6명까지가 우리 여권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차지를 했는데요. 1위는 바리바리 박주바리. 이제 거지갑이라고 부르면 안 되네요. 네, 박주민 의원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게 다 후원을 많이 받았다. 이게 정말 국민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3억 4,800만 원. 국회의원 평균 모금액이 1억 8천인데 그걸 훨씬 잇돌았죠. 그런데 이게 박주민 의원이 후원금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갑이라는 그런 별명은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도 개선된 게 없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그 모습. 맞아. 그 초라한 행색. 그리고 아무 데서나 앉아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개선된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거지갑이라는 그 별명은 유효하고 이렇게 요번에 후원금이 많이 거쳤다고 해서 우리가 후원금을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특히 박주민 의원하고 지금 2위를 차지한 게 노회찬 의원인데 네. 고액 기부자로 분류가 되는 연간 300만 원 이상 낸 후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는 다 소액 기부한 사람들이 모아서
3억 원의 금액을 만들어낸 네.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예,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여기 잠깐 보자면 7위는 이완영이 했는데 야당 쪽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3억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이 이제 주호영. 아니 어떻게 주호영이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지? 대구 수성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3억 원 정도를 받았고요. 수성구 부자 동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적은 후원금을 받은 사람이 한국당의 배덕광. 이 사람은 1,440만 원. 근데 이 사람은 뭐 재판 진행 중이어가지고 뭐 네.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하나도 한 게 없죠. 그리고 국회의원직 사퇴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2,440만 원도 사실 많이 모인 거고 모아져서는 안 될 금액이었는데 되게 버린 돈이 된 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선관위로 환수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 네, 좋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1,753만 원. 여기는 돈이 많은 거 아니까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김세현 의원은 이 후원회를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조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지 후원금을 모금하려고 만든 목적은 아니죠. 누가 낸 거예요? 1,753만 원도 아깝게. 그리고 그다음에 안철수가 1,900만 원 정도가 됐네요. 뭐 이 사람들은 뭐 김세연은 1,588억 원, 안철수는 1,195억 원의 고액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신고 금액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서 후원을 안 한 것 같고요. 이 조은현 씨도 2,925만 원이네요. 오, 비례대표에서 2,925만 원 벌었네. 축하드립니다. 바둑이나 한 판 제대로 두지. 무슨 국회의원 한다고. 2,900만 원에. 하기야 조은현 씨가 내기 바둑만 해도 2,900만 원보다는 훨씬 많이 그러니까 벌었을 텐데. 그러면 아니 기왕전 같은 데 나가서 한 판만 둬도 이거 이상 벌어요. 아니 오히려 국회의원이 돼서 욕을 먹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후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좀 힐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원금을 왜 모으냐, 후원금이 왜 필요하냐, 어디 쓸 거냐, 이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박주민 의원이거든요. 이게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치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떤 정책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우리가 토론을 하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나면은 차비가 들고 사람 품이 들고 그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목마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책을 하나 그 구상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 인력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임시적으로 뭐 모임도 만들고 회의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의원들은 그 의원 세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실제로 받는 월급이 1,000만 원이 넘는데 집에는 한 푼도 못 가져다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국회의원 세비만 가지고는 그 여러 가지 모든 활동들, 특히나 지역구 활동이나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입법 보조 활동에 대해서 이걸 다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원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뉴스에 이런 거 나오죠. 조카를 직원으로 등록시켜가지고 월급을 빼돌렸다. 그거 다 새누리당류당,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오는 소식들이에요. 근데 그게 불법은 아니죠.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불법이죠. 그렇게 일하지 않는 사람을 등록시키는 것 자체가. 일하지 않는 거. 근데 조카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거는? 그거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카를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제가 봤던 경우는 그 조카한테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아무도 태클을 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지. 확실하게 그걸로 키울 생각이 있는 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프랑스 대선에서도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돈 안 받고 이름만 등록했다가 완전 철퇴 맞아서 아웃된. 그건 횡령이니까 명백한 횡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후원금이라는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 자체가 워낙 일반적인 서민에 비해서 고액이다 보니까 세비도 많이 받는 것들이 왜 후원금까지 받느냐 하는 그런 비난의 그 눈초리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조은현 씨나 뭐 이은재나 뭐 김세연이나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이 후원금을 모금하는 거를 보면 솔직히 좀 고깝게 보이거든요. 왜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후원금을 받느냐. 그런 맥락에서 모든 국회의원을 바라보면 그러면 안 된다. 좀 위험하다.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인 거죠. 이번 후원금 목록에서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국회의원 중에 91명이 후원금
나온 맨 뒷자리 1의 자리 숫자까지 보면 18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왠지 알 것 같아. 18원 후원금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죠. 그래서 18의 배수는 뭐죠? 18. 그다음에 36. 이렇게 배수로 가는 그 뒷자리 1의 자리 숫자가 91명이 돼요. 이분들이 이제 18원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받은 분이죠. 그 나중에 18원 환불해달라고 하고. 근데 그게 소액 후원금은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얼마부터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후원금은 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람이 다시 돌려줄 의무는 없어요. 환불 요청이 들어와도? 네,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은 입장에서 도의적으로 달라고 하니까 다시 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줄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18원 후원금을 내고 정확하게 괴롭히려면 영수증 보내라. 나는 팩스 안 받는다. 아, 그러면은 그게 나는 우편을 받아야겠다. 그럼 18원보다 우편물 가격이 더 나가기 때문에 좋은 팁이네요. 이번 후원금 내역을 보면 전체 540억 중에서 민주당이 268억을 받았어요. 절반 이상.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79억을 받았고요. 아, 그러니까 각 당의 후원금을 다 합쳐보니까 합산하면 예,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통장 속의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가 된 효과가 이렇게 사실은 의석수는 몇 석 차이 안 나는데 후원금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의석은 3석 차이인데 후원금은 89억이 많아요. 저 또 재밌는 게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했던 김진표 의원이 여기에 고액 후원자들이 많았는데 이게 다 목사들이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에이, 그러지 마세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또 많이 보이는 이디야 커피. 여기 문창기 대표가 민주당 김두관 홍영표 의원에게 500만 원 각각 하고요. 한국당 민경욱 의원에게 500만 원. 이렇게 후원을 양쪽에다 다 하는. 그렇지만 우리 이 민주당 쪽에는 조금 더 많긴 하네요. 해야죠. 연계하네요. 그리고 이 의원들끼리 후원하는 경우도 케이스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품앗이 후원을 하는데 그중에 갑 중에 갑입니다. 최고의 그 후원을 보인 분이 지금 최다선이죠. 7선 이해찬 의원. 이분이 우원식, 윤호중, 기동민 의원에게 3명한테 500만 원씩 후원을 했어요. 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 능력이고 일종의 재능이에요. 돈 이야기를 꺼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정치권에는. 후원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민망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 정봉주 의원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해가지고 그냥 안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청래 의원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근데 그걸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동료 의원들이 이게 일찌감치 한계까지 딱 차면 그 지지자들의 후원금을 이렇게 딱 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한테 들어온 후원금을 다시 후원금으로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기여와 능력과 자신 있다고 한다면 하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예요, 그게. 그렇죠.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이게 젊음은 이거예요. 듣는 분들이 야, 그럼 얼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젊음은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죽는 순간 젊음은 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상상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상상력은 열정과 에너지에서 나와요. 맞습니다. 열정과 에너지가 죽으면 상상력이 없어집니다. 그 상상이 없어지면 젊음이 죽는 거거든요. 그럼 열정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 이 확신 또 어디서 나냐면 철저한 자기 관리, 운동하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세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질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민주적 가치를 어렸을 때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죽는 순간까지 가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그럼 뭐가 생기냐면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신감은 에너지와 열정이 아닙니까? 에너지와 열정이 있으면 상상력이 죽지 않고 상상이 죽지 않으면 젊음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음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의 무게고 상상력의 무게다. 제가 그랬잖아요. 열정과 에너지로 하게 되면 서울시장 경선할 거 없어요. 이거 듣는 분들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민병도 전현희 의원 사퇴하세요. 단독 출마. 그런데 봉도사를 보면 얼굴이 이게 광이 나잖아요. 근데 실제 눈빛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몸이 전체가 젊은 거야. 피부만 젊은 게 아니라 눈이 이글이글 타고 있잖아요. 이게 젊음인데 그 말이 바로 눈에서 드러나고. 의원님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참 언어의 마술사다. 그러니까 언어의 마술사가 되려면 머리가 체계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맞아요.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요.
말이 나오는 속도가 말투를 고치셔야 돼. 나이를 먹으니까 이런 표현을 아예 생활에서 없애야 돼. 그러니까 그 아예 없애야 돼. 전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단어가 튀어나오는 속도가 느려지더라고요. 아,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니까. 나이가 먹다 보니 예전에 비하면 예전이 어디 있어요? 애들이 과거가 어디 있어? 그렇죠. 미래만 있지. 우린 다 애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88년생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서울시 시민으로서 예. 유권자로서 이제 묻겠습니다. 봉도사 하면 그냥 의원 냄새가 너무 나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머리에 박혀 있어요. 예. 그런데 서울시장 1000만을 관리해야 되고 운영해야 될 1000만 시장으로서의 어떻게 이미지를 전환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그 이미지는요, 생활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는데 이제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서울시장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1000만 서울시민은 서울시장에게 뭘 요구하고 있을까? 1000만 서울시민은 뭘 갖고 있냐면요, 다 민원을 갖고 있습니다. 1000만 개의 민원. 그렇죠. 1000만 개 민원일 수도 있고 1000만 개보다 줄어든 민원일 수도 있고 그 민원이 개별적인 민원일 수도 있고 집단의 민원일 수도 있고 민원의 형태는 다종다기한데 그러면 서울시장은 1000만 서울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회에 들어오는 민원은요. 막장 민원이라 그래요. 막장 민원. 왜냐면요. 세상에 돌고 돌다가 다 안 되면 가져오는 게 마지막에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다 민원 넣는 분들은 이 민원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포기가 90%예요. 10%의 기대로 들어옵니다. 초선밖에 안 하고 제가 그 굳이 3선, 4선 뭐 재선 도전하지 않는 게 초선을 하면서 3선, 4선, 5선의 일을 했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보좌관들이 국회에서 오래 되다 보니까 관성에 빠져 있어요. 경로 의전증. 편안하거든요. 거기서 그대로 사는 게 편안하거든. 관성대로 사는 것은 늙어가는 것의 지름길입니다. 맞습니다. 관성을 깨라. 이게 진보거든요. 보수적 질서를 깨라. 이게 진보거든요. 관성을 깨는 훈련과 습관을 계속 해야 되는데 자 10%의 성공 가능성도 없는 민원을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90%를 넘깁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우리 보좌관들에게 머릿속에 구호처럼 박아놓은 게 있습니다. 민원인이 행복할 때까지 지옥까지 추적하라.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태어날 때 해법을 같이 갖고 태어난다. 좋은 진리네요.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6명 중에 누가 끝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 이거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5명 중에 첫 번째 민원이 딱 들어오게 된 민원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민원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죠. 정의로운 것이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것이냐, 개인이냐, 집단 이기적이냐. 이걸 분석을 해야죠. 자, 그러면 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분석을 해요. 그럼 접근 과정을 이거 우회할 것이냐, 직진으로 갈 것이냐. 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돈은 어느 정도가 들 것이냐, 인력은 어느 정도가 들 것이냐.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민원 해결을 기획하는 이른바 민원 해결 디자이너가 서울시장이라는 겁니다. 사면 복권 되면서 마침 재보궐도 바로 그 지역구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노원병이고 원래는 노원갑이셨죠. 그렇죠. 그 김용민 나갔던 바로 그 자리에. 그래서 예상하기에는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할 거다는 일반 서울시장은 생각도 못했으니까. 근데 그게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어떤 기획이 있으셨던 거죠. 아까 작년 9월부터 준비했다는 이런.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정말 행복할 때가 정치적으로 발언하고 막 언론에 나오고 그런 것보다도 행정적으로 들어온 이 민원을 해결할 때 예를 들었고 사립학교법이라든지 사립학교법이요. 그냥 사립학교 뭐 비리가 있으니까. 유일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비영리 단체나 대표자가 정치활동을 할 경우 지정 기부금 단체에서 취소됩니다. 김 대표의 이런 행동은 그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아이들을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이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합창단이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올림픽 조직위에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30만 원 때문에 평창에 아이들 못 보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조직위에서는. 철저한 감독과 관리에서 벗어난 합창단은 아이들을 볼모 삼아 올림픽기에 더욱 미담으로만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요구하는 네티즌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부모들은 합창단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이제 서울시장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박영선 후보 나갔을 때 박원순 시장이 그 방송을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날 최민희 의원 방송하고 박영선 의원 방송이 같이 나갔거든요. 근데 좋아요는 엄청 안 달려요. 박영선 의원이. 안티도 많잖아요, 상황이. 근데 다운로드는 최민희 의원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이 있는 건데. 그럼요. 사실은 지금 현재 서울시장 박원순 현 시장하고 박영선 의원 정도가 현재로 보면 양강이라고 보여요. 여론조사로 보면. 여기 이제 다커스로 정봉주 의원 뛰어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공식 선언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예, 공식 선언 이제 다음 주에 하죠. 관련한 인터뷰를 처음 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처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공중파 방송 그 이후로 밀어놨어요. 근데 이제 새날은 우리 그 동지들이 듣고 가장 이제 우리 가까운 분들이 듣기 때문에 먼저 알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왜 정봉주는 서울시장을 나가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지지자가 있으면 논리적으로 무장을 해야 될 것이고 주위에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자가 있으면은 저래서 나가는구나라고 하면서 이해를 구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렇죠. 예. 그 공식 선언은 그러면 3월 6일서부터 8일 사이입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으세요? 예. 하시면 어디서 하실 계획이세요? 그것도 장소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가장 적합한 데가 어딘지. 의미가 있는 곳? 예. 홍성 교도소 앞. 그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보여요. 아하, 그렇구나. 개인적으로. 서울광장에서 하시죠. 서울광장은 조금 이제 내부적으로 좀 자기적으로 보여서 젊음의 거리나 아니면 젊음의 거리나 아니면 그 서울시에서 지금 여기 동작구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또 저 성북구 뭐 이런 강북구 이런 데 가면요. 주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이게 서울이야? 이런 데가 무척 많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제가 대비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찾아갈 수도 있고 서울에 빈집 꽤 많은 데가 많습니다. 의원님이 예. 그 최근에 이런 사태가 나기 전에도 미곤스랑 같이 둘레길 MB 뭐 그거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MB 집 앞은 어떠세요? 저는 의미 굉장히 있다고 보는데. 좋은데요. 아니, 그것도 나왔는데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가볍다라고 하는 이미지의 연장선상에 갈 수가 있어요. 너무 이벤트적이다. 네, 그럼 너무 정치적이고 서울은 정치 행정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치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게 있고 서울에서 이번에 그 정치는요. MB는 이제 자동으로 가면 가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런 부도덕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돼서 안 된다라고 제가 주장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로 하고 그건 그것으로 끝나야 되고 앞으로 미래 싸움이거든요. MB는 감옥 가면 MB하고 제가 못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하고 싸웁니까? MB 아바타 나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분? 예, 나오라 그래야죠. 그래서 이걸 정치적인 구도로 가려도 미래 정치적인 구도로 가야 됩니다. 과거 정치적인 구도가 아니라 MB는 이미 죽었어요. 정치적으로 이미 사망 선고 받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하고 싸울 게 아니고 이제 그의 잔존 세력이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거나 농단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정치적 각은 거기하고 세워있죠. 훌륭하십니다. 예. 그래서 MB 집 앞에 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과거로 가는 것 같고 우리 미래로 가줘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예. 지금 후보들 중에 가장 최연소시죠? 아니에요. 아니 지금 비주얼을 일부러 장난치는 거지. 제가 지금 비주얼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실제로 뵀을 때는. 신비현보다 한 10살쯤 어려 보여요. 심지어. 저도 놀랐어요. 아니, 비결이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방송 듣는 분들도 그런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 호적상으로는 60년생. 근데 이제 학교는 59년생으로 다녀왔고 이제 김홍국 이런 친구들이 친구죠. 7살에 가셨구나. 예. 아니 뭐 30대 후반으로 보이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7, 8년 전에 뭐라 그랬냐면 20년을 누르고 살자. 20년을 누르고 살자. 그래서 저는 80년 원숭이띠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게 한 7, 8년 됐는데 처음 1년은 어색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실제로 본인이 80년생 원숭이띠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그게 완전 체화돼 있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네. 단독 정봉주 관리한다 안 한다. 솔직히.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관리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과 부정의 개념으로 보는데 자 어디 저기 그 땅을 줬어요. 땅을 줘갖고 땅을 관리하고 빌어주고 막 비옥하게 해서 곡식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땅을 제대로 받은 건지 땅을 줬는데 이거 땅 관리하면 안 돼. 있는 그대로 천연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 전자 후자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관리하는 게 맞죠. 관리하는 게 맞죠. 관리할 수 있는 이 사립학교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비리가 있어갖고 이 비리 투쟁하는 대학을 저희가 한 20군데를 다 돌아요. 정치 해결은 현장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대구의 한 과학대를 갑니다. 대구의 한 과학대를 가요. 지금도 그걸 보면 눈물이 핑 도는데 올라가는데 언덕발치에 대학이 있습니다. 농성을 하는 학생들이 2년제예요. 2년제인데 그 외모 비주얼이 어떻게 이들이 삶을 살아왔고 어느 집안의 자식이라고 하는 게 딱 드러납니다. 추정컨대 그 부모님은
그 지역에서 최저 생계비 정도의 생활을 하면서 하위 1분위, 2분위, 3분위쯤의 삶을 살면서 시장에 자판하면서 어렵게 해서 사교육도 제대로 못 지켜서 그나마 자식을 대학에 보내려고 돈을 그 꽁짓돈을 모아서 아이를 학교에 보낸 겁니다. 사교육 기회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서울의 명문대학도 오지 못해요. 인서울대학도 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자산 젊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미래를 꿈꿉니다. 그렇게 해서 낸 돈인데 옥상을 가봤더니 자그마치 400평쯤 되는 데다가 이사장 개인 골프장을 두고 그 밑에 층에서 회의실에 우리를 안내하는데 그 회의실은 국회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돌린 돈이 500억, 600억이에요. 이걸 보고 이 학생들이 떼학볕에서 농성하는 것을 보면서 저 부모들의 고단한 삶을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없다. 이 사립학교법을 이대로 두면 이건 국민들에게 정말 정치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거를 해결할 때 내가 정치하길 정말 잘했구나. 그래서 저는 정치인의 최고의 덕목은 민원 해결사라고 본 거예요. 민원 해결사인데 행정적 해결사입니다. 그런 것을 해결할 때마다 저는 무한한 자부심과 정말 정치를 하길 잘했다라고 하는 가치를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어찌 보면 훈수 자리입니다. 정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견제 자리이기 때문에 훈수 자리인데 직접 내가 행정을 책임을 지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럼 저는 세상을 날아다닐 것 같더라고요. 그 에너지 발산. 예, 그리고 그것이 저는 자치단체장이라고 봤던 거예요.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래서 한 번 내지 많이 하면 두 번이고 지금 복권됐을 때 제가 다시 정치로 들어가면 이것은 되돌이표고 후퇴고 퇴행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배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갖고 있는 이 판단력, 이 디자인 힘, 상상력 이걸 갖고 직접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현장으로 가겠다. 벌써 그려집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는요. 저 박원순 시장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난제가 많은 곳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서울시는. 난제를 기존의 시장들이 피해가는 신공들을 보여줬어요. 아니면 뒤로 미루거나. 예, 미루거나. 아니면 위원회 해갖고 연구하거나. 예. 그럼 난제는요. 결국은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정면 돌파하면서 그냥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시는 게 아니고 미는 힘과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갖고 이해하면서 공감을 갖고 그들을 설득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은 조정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좀 더 빠른 길로 갈 것이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배분하는 경영 마인드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조건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의 힘이 있어야 된다. 민원 해결하자. 민원 해결하는데 민원 제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절실해서 이 문제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공감 능력인데 공감 능력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제가 1등입니다. 공감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져왔을 때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밀어붙일 수 있는 결기와 열정, 에너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경영의 힘이 있을 것이냐. 운동권 출신 중에서 민주화운동 측에서 최별명 마이다스 손 아니에요? 손 대는 족족 사업이 다 성공합니다. 이건 경영 마인드거든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분배로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러면 서울시장으로 다 하는 거죠. 지금 난제 얘기해볼까요? 미세먼지 어떻게 할 겁니까? 미세먼지요? 뭐 수소버스냐 전기버스냐 뭐 2부제냐 혼잡 통영 낼 것이냐 이런 거는 어찌 보면 눈앞의 문제입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얘기 한번 해보세요. 미세먼지는요. 이제 더 이상 중국 얘기 못합니다. 예, 못합니다. 맞아 죽습니다. 아니 그리고 중국 얘기요. 중국이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고 중국이 석탄 에너지원을요. 그 뭐 갈탄 쓰고 연탄 쓰고 그런 거 다 강제적으로 바꿨습니다. 네, 지금 규제하고 있죠. 중국에서 넘어오는 양이 점차 줄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땅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미세먼지를 잡는 가장 좋은 길은 결국 발생 원천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생 원천 줄인데 수소차, 전기차 다 유용합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 놓은 전기 원료로 그냥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만들 것이냐. 그럼 미세먼지 똑같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을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태양광, 풍력 이런 것을 만드는 문제. 원자력은 기본 방향이 아니니까 원자력 없애고. 자, 이렇게 해서 전기차로 가나 수소차로 가나 똑같습니다. 이 방향은 유럽이 전기차로 가고 일본도 전기차로 가니 그럼 전기차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대가 투자하고 있는 수소차로 갈 것이냐. 이 판단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원천을 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에 있습니다. 나오는 거에 전체 주 원인이 저소득계층이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상은 다스 회장은 검찰에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자신의 것으로 알려져 있던 150억 원의 상당 부분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매각 대금도 어디에 쓰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곡동 땅은 자신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 것이라는 지난 2008년 BBK 특검 때 진술을 뒤집은 겁니다. 이 회장의 진술은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소유했고 다스의 실소유주의 개연성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다스의 운영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경영 자문 등을 하며 일정 부분 개입했다고 진술한 것이지 다스의 진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란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회장이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관련성을 직접 인정하진 않았지만 다스 집은 종잣돈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인정한 사실 자체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를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6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상당량의 정황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검찰은 막판 다지기 수사를 거친 뒤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의 준비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며 다음 주 중에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로 구속된 최영집 전 강원랜드 사장 측과 권성동 의원 측 사이의 통화는 검찰이 파악한 것만 모두 200여 차례에 이릅니다. 지난 2016년 10월 춘천지검에서 채용 비리 수사가 본격화된 시기부터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영 검사가 최영집 전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2017년 10월까지 1년 동안의 통화 기록입니다. 김수남 총장이 최종원 춘천지검장에게 최영집 전 사장에 대한 불구속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4월 18일. 그 일주일 전부터 법조 브로커로 의심되는 최모 씨와 권성동 의원 보좌관, 모 고검장 사이에 모두 8차례 연락이 오갑니다. 권 의원은 자신의 비서관 특혜 채용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관련자들과의 통화 기록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드러납니다. 감사원이 최 전 사장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를 조사한 지난해 5월 12일, 당일 권 의원은 최 전 사장 변호인과 모두 6차례, 모 고검장과는 1차례 통화했습니다. 최 전 사장의 주거지가 압수수색을 당한 날에는 모두 5차례. 불구속 상태이던 최 전 사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되는 날을 전후해서는 모두 11차례에 걸쳐 이 두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3자 간 통화가 대폭 늘어난 셈입니다. 춘천에 수감돼 있던 최영집 전 사장을 최근 서울로 이감시킨 검찰은 권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관련자들 사이에 오간 통화 내역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레인보우 합창단 사무실, 개회식 공연에 나가는데 왜 참가비를 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단원 부모들이 찾아갔습니다. 누구한테 지금 따져요? 지금 부모님들이 학부모 왔으니까. 학부모면 데리고 가라고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고성으로 대응하는 험악한 분위기에 부모들은 설명도 못 듣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왜 받아야 되는? 이걸 왜 촬영하시나요? 네? 왜냐면 걔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받아야 되는데? 합창단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억누른 뒤 참가비 30만 원씩 받고 공연을 치렀으며 패딩을 회수하고 필요하면 사과라고까지 요구한 겁니다. 합창단 대표는 MBC와 통화에서 아이들의 패딩을 가져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애들의 패딩 평창에서 받은 걸 기념품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교복도 물려주기 운동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후배들이 더 입고. 패딩 회수를 교복 물려주기에 비유한 그는 그렇다면 왜 돈을 받고 파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참가비 30만 원을 받은 것, 공연 연습이 없는 날 간식비와 겨울 캠프 훈련비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연에 다녀온 아이의 말은 다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제대로 교육하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기억나는 게 없대요. 별로 한 게 없는 거예요. 대표의 납득하기 힘든 행동은 또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당시 유력 대선 후보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두 어린이. 레인보우 합창단 단원들입니다. 귀국 기자회견을 하는데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안철수 의원이 대선 출마하는데 또 이제 동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된다. 김성애 대표는 반기문 전 총장 팬클럽인 반딧불이를 조직한 인물. 반기문 총장님이 어찌 보면 저는 대한민국의 보일러예요. 예. 그럼 이 보일러 일단 교체해줘야 됩니다. 연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기름 보일러도 많이 나와요. 노후화된 건 거기서 이제 매연축돼. 불연소. 그렇죠. 불연소 돼갖고 나오는 거죠. 오래되니까. 그럼 이거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는데 기껏 나오는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76만 원인데 60만 원은 본인이 내고 16만 원은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재원을 한정적으로 못 쓰는 거죠. 이 76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막 나오는 집에 가고 76만 원 주고 이거 교체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그럼 거기서 생활하는 분이요. 아휴,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분이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낸 세금, 그것이 축적된 비용이 있으므로 그거 다 교체해 줘야 돼요. 보일러 교체해 줘야 됩니다. 일단 보일러 교체하는 문제예요. 그다음 두 번째. 아주 가벼운 작은 것부터 그래서 디테일의 저항이라고 이제 뭐 최민희 의원 그런데 우리가 디테일로 접근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다 경유입니다. 맞아요. 마을버스를 당장은 전기버스, 수소버스 이거 논쟁하면서 그 논쟁하는 사람들 논쟁도 계속 하라 그러고 당장 천연가스를 바꿔줘야 돼요. 마을버스 하나 바꾸는 것만도 큽니다. 그다음에 디젤차 쓰고 있는 1톤짜리 트럭들 그런 거부터 먼저 전기차로 갈 건지를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디테일한 정책들이고 서울을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공원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뭐 2헥타르 얼마면 어느 정도니까 이런 게 규제 중심적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나무 심을 곳이 있는 곳은 다 줘라. 모든 곳에 나무를 심겠다. 예를 들어갖고요. 도심의 중앙차로에 약 한 70에서 1m 정도만 있으면 거기 나무 심을 수 있는 거 공간이 나오잖아요. 대구 가면 그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2도 낮췄습니다. 대구가. 그렇죠. 그래서 나무 심을 수 있는 곳은 있는데 제 계획은 향후 15년 동안 5천만 그루입니다. 근데 제 재임 기간 중에 1,500만 그루 심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겠다. 그럼 나무는 잡죠. 자, 이 정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중화 계획이 있습니다. 지중화 계획은 뭐냐면 지하로 파면 돈이 많이 드니까 동부간선로하고 서부간선로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덮는데 전체를 다 덮으면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구간 덮습니다. 그러겠죠. 구간 덮으면 500m 구간, 1000m, 1km 구간을 덮고 여기서 나오는 이 매연을 정화시켜서 터널처럼 밖으로 빼낼 때는 완전 청정 공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신기해. 신기하네요. 그러면 그래갖고 동부간선로, 서부간선로, 강북강변로, 올림픽대로 이것을 구간 지중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지중화시키면 그것만 덮는 줄 아세요? 덮은 그 위에 1.5m, 2m 정도 흙이 조성이 되면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나무 심고. 거기다 나무 심습니다. 오, 멋지겠네요. 아, 고민 많이 하셨네요, 진짜. 서울이 숲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제 무척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제 가장 큰 힘이 따뜻해요. 제가 가장 정치인으로서 큰 장점이 경청입니다. 네. 제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조종하는 힘이 누구보다도 좋아요. 좋은 얘기는 다 듣습니다. 왜 그걸 박원순 시장이 잘한 것을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7년 동안 잘했습니다. 이 정책을 잘한 건 계승을 해야죠. 제가 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중단하겠습니다.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그럼 박원순 시장 잘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4년간 잘할 건데 왜 당신이 해야지? 아, 그 질문 하려고 그랬는데 하시네요. 진행까지 하시네요. 예, 그분이 바로 나오는데 박원순 시장의 향후 4년은 지난 7년의 행보의 연속선상입니다. 지난 7년간 잘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오세훈이 난장판을 내놓은 재정을 아주 정비 잘하고 그랬고 재정도 안정화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그 7년 중에 이렇게 정비하는 기간이 3년쯤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4년은 그럼 서울이 미래를 보면서 가는 길로 서울의 방향성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7년이 일관됐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보면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맞았습니다. 그게 3, 4년이면 좋겠고 지금 7년 안 했는데 10년 혁명은 아젠다를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이건 취소했으면 좋겠어요. 10년 혁명은 자칫 잘못 들으면 지난 7년간 했던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지난 7년간 나의 정책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다시 4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론조사라면 장기집권이라는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지금 7년까지 과정을 앞으로 4년도 그대로 한다? 그 뒤에 그럼 서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어보면요.
서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분들도 이렇게 그 아기자기한 건 잘 됐는데 그 앞으로 어떻게 가지? 이거에 대해서 서울 시민이 상이 없어요. 그럼 박원순 시장의 4년은 지금까지 온 그대로 쭉 간다고 한다면 서울의 10년 뒤, 20년 뒤 미래의 모습은 젊은 세대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나이 든 분들은 있고 노령화되어 가는 도시, 점차 늙어가고 있는 도시. 그럼 서울의 미래는 뭐지? 그러니까 안 그려지네요. 안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4년 서울시장은 저는 시장 때 4년 딱 끝냅니다. 다만 서울이 가는 서울이라고 하는 1000만 시민이 타고 있는 이 열차가 궤도를 잡아가게끔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서울은요. 서울에서 인구 빠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인구가 준다고. 근데 청년 세대가 빠져나가면 그 도시는 죽는 겁니다. 도시죠. 예, 맞습니다. 서울에서 청년 세대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의 청년은 없다는 겁니다. 즉 10년 뒤 20년에 서울의 청년이 없어집니다. 그럼 경제 도시로서의 활력을 잃습니다.